그냥 이렇게 유학생활 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일해도 4시간씩 일해서 한 달 번 돈이 그때 아르바이트 3개 하면서 했던 돈이랑 똑같으니까. 네네. 뭐 학교 다니면서 뭐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일 안 하니까 뭐 학교 수업 끝나고 그냥 그 틈틈이 뭐 3시간, 4시간 빈 시간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연대가 이번 주 내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알바노조, 전국 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청와대, 국회, 광화문 광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알바노조는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비양심적인 행동까지 하는 고용주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경북 영주였었는데 영주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야간에 하는데 심지어 3,8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편의점에서 1년 반을 넘게 일했는데 임금이 좀 적은 것 같다. 최저임금은 이제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야간에 알바를 했었으니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체불임금이 38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계산도 해보고 노동부 진정을 넣었더니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노동부 진정을 취하해달라. 우리가 바로 계좌로 넣어드리겠다.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최저임금이 6,7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이 약 25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257만 원의 절반 수준에다가 그게 2013년 기준이다 보니까 2014년에 경제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 그리고 소득분배 개선 그 세 가지 수치를 합해서 9.4%의 인상률을 최소한 최저임금이라고 할 때는 노동자 평균 급여의 절반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했던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즉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를 정해서 산정한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한 금액 자체로 보면 대단히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입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동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5,210원 대 6,700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제가 그 세월호 문제를 딱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이거는 비정규직 문제하고도 연관된 문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그죠? 그니까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물론 그때 이제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댓글 요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오전 11시 반부터 이미 선장은 도망갔다. 선장과 승무원은 도망갔다는 얘기를 쓰고 있었어. 근데 공식적으로 4월 16일 오전 11시 반에는 선장과 승무원이 도망갔다는 걸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 채팅창에 11시 반에 막 쓰고 있었다니까? 그죠? 아주 나는 그 장면 지금도 참 궁금해. 그 새끼들이 누군지. 근데 좌우지간 그 선장과 승무원으로 막 그때부터 몰아가는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선장과 이 승무원들이 비정규직일 것이다. 선장과 승무원들이 비정규직이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 그 선장과 승무원이 비정규직일 것이라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그래서 그 말이 나갈 때 이것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허위사실로 날 잡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는 틀림없이 비정규직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정규직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에요. 공무원 일부, 그 다음에 대기업의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이 80% 이상의 국민이 비정규직일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터진 회사라면 틀림없이 비정규직일 것이다. 그런 마음속에 아주 작은 기대감이 있었어. 근데 역시 다음날 바로 밝혀졌죠. 그 선장이 1년짜리 계약직이었다. 그리고 그 조타순이 항해산이 전부 다 그 비정규직들이었다. 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뭐냐? 원래 우리나라에서 선장이나 항해사가요, 19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1등 항해사 정도 되면 1등 항해사가 8,900을 받았어. 내 기억에는 8,900을 받고 선장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갔어요. 6,000톤급 정도 되는 배라면 선장의 연봉이 1억 훨씬 넘었어. 이게 수백 명이 타는, 사람이 많이 타는 여객선일수록요, 선장들의 월급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 1등 항해사들이 경력을 쌓아서 선장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선장보다 1등 항해사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등 항해사의 월급도 굉장히 높아. 선장보단 몇백만 원 적지만 그래도 800 이상을 받았던 걸로 내가 알아. 90년대 초반에. 그런데 이번에 알려진 그 선장의 월급이 얼마래? 뭐? 300? 선장 월급이 300인가 280인가 그랬다며. 선장이 아니란 얘기야. 270? 선장이 아니란 얘기야. 이거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선장이지 진짜 선장이 아니란 얘기야. 이게 몇백 명 타는 배의 선장의 월급으로는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만 지난 20년 동안에 이 항해사, 1등 항해사나 2등 항해사 이런 항해사들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교육시설을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1등, 2등 항해사를 대량으로 배출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결국 이 90년대 이후에 선장과 항해사의 월급을 다운시켰다는 거야. 옛날에는 사실 1등 항해사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1등 항해사가 되고 1등 항해사로서 그 십몇 년인가를 하여튼 대형 여객선을 운전을 해봐야 그 다음에 선장 자격이 주어져. 그래서 선장이 되기까지 한 3, 40년이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3, 40년이 걸려야 선장이 되기 때문에 선장이 되면 굉장히 돈을 높이 받았어.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수직 낙하했다는 거야. 수직 낙하해가지고 완전히 저임금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냐? 왜 많이 줬냐? 결국 선장과 항해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승무원으로서 선장과 항해사가 승무원으로서 그 승객을 대피시킬 의무가 있었거든. 승객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돈을 주고 대신 안전하게 승객을 구해라. 그게 우리나라에 가는 이 항해 불문율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1990년대 넘어서서 신자유주의로 모든 게 바뀌고 비정규직의 열풍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 기업들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항해사를 대량으로 배출시키는 교육시설을 만든 다음에 내나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잖아. 취업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시켜 놓고 거기서 항해사들의 월급을 깎아내렸던 거야.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잖아요. 이 승객과 승무원이 승무원과 선장이 무엇을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승객들을 구조하는데 모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 전혀 안 하고 지들끼리 탈출해버렸잖아. 근데 지들끼리 탈출하면서 그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잖아. 우리 왜 니들끼리 탈출했냐? 그때 그 여자 항해사가 외국 그 ABC인가? NBC인가? 미국의 NBC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시를 받고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하선한 거다. 누군가 지시를 내려서 승무원과 선장을 빼돌렸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김어준이 진도 VTS를 계속 갈궈대니까 오늘 아침에 제주 VTS하고 진도 VTS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고 제주 VTS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사실은 맨 처음부터 제주도에다 맞추고 왔다면 군산 앞바다부터 흔들렸을 때
그 과정에서의 교신록이 나와야 돼. 근데 그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신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의 지시에 따라 선장과 승무원이 탈출했는지 그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건 초기에 제기됐던 이 조타수가 자기가 조금만 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변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어준이 찾아낸 바에 의하면 갑자기 급변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조타기가 고장났다는 수리 신청서가 발견이 됐잖아. 그런데 수리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다. 그러니 고장난 조타기에 비정규직 선장, 승무원, 항해사들이 타갖고 운행을 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다음 문제가 발생해서 배가 기울고 있는데 해경이 와서 선장과 승무원만 난짝 데리고 사라진 사건이야. 그리고 원래 선박사고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다른 전문기관에 있는데, 검찰이 서둘러서 청해진 선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짓 발표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의 원인 진상규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이 선체 결함 부분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표하는 건데, 무자격 검찰이 지들 멋대로 선체 이상 없다라는 뻥을 쳤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병헌만 쫓아다니면서 눈 돌리게 하고 있잖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현정 쇼에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한 게 누구냐면 조이팔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 이게 이제 어떤 어선인데, 이 사람한테 조이팔이 와가지고 그 밀항을 요구했고, 밀항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밀항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이 새끼가 보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래서 밀항을 도와주기로 한 사람이 해경에 신고를 한 거야. 조이파리가 지금 언제 이 배를 타고 밀항을 하니까 와서 잡아가라. 와서 잡아가라고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래서 해경 함정도 왔대. 근데 안 잡았다는 거야. 전혀 잡지 않고, 그 전에는 조이팔이 막 변장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변장도 하고 왔다 갔다 했던 조이팔이 그날 해경에 와서 있는데 내연녀랑 팔짱 끼고 변장도 안 하고 해변을 활개치고 돌아다녔는데 전혀 잡지 않더라. 그렇게 사라진 조이팔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행방이 무연하다. 그러면서 그때 조이팔에 밀항을 신고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마 유병헌도 이미 그랬을 것이다. 안 잡는 거다. 이거는 잡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웃긴 얘기가 뭐냐.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유병헌에 대한 그 수사 정보가 새고 있다.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지금 유병헌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 유병헌에 대한 그 수사 정보가 새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라면 지금 내가 이번에 팽목항 갔다 오면서 아주 기가 막혔던 게, 군인들이 길을 막고 검문한다니까. 지금 군인들이 군복 입고요. 군인들이 군복 입고 길에 나와서 차를 막고 검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차를 막고, 그 다음에 그 의경이 씩 한번 들여다보는 거야. 전라도 지역에서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여러분, 군인이 나와서 길을 막고 검문을 하는 거는요, 국가 비상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전국에 200 몇십만 반한테 반상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실제로 10몇만이 반상회를 했대잖아. 그게 국민 총동원령이라는 거야. 국민 총동원령을 내린 준계엄 상황으로 그 나라를 지금 박근혜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야. 유병헌 문제를 가지고. 자, 그래 놓고
지금 유병헌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새고 있다.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이냐. 그게 사실이면 검찰총장도 잘라야 되고 황교안도 잘라야 되는 문제야. 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될 문제라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유병헌에 대해서 수사당국에 끈앞풀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수사당국은 검찰이야. 이게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그러면 그 책임자는 검찰총장이야.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혀 유병헌을 잡기 위한 진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유병헌 공포를 팔아서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에 준하는 지금 고통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 사건의 원인은 이게 이 세월호라는 걸 돈 욕심에 눈이 먼 이 유병헌 일당이 배를 150억에 사갖고 와가지고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그러니까 불량 증축을 하고, 그걸 불법으로 허가를 받고, 그래서 합법을 만든 다음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휘청거리는 배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선박을 묵지도 않고, 고박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운행하다가 300명의 국민이 죽음을 당한 사건이야. 그런데 이 사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전혀 진상규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정부가 진상규명은 안 하고 오로지 누구만 그 유병헌만 잡으러 다니는 척하고 자빠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슨 제2의 김여사 어쩌고 김여사가 아니라 뭐였지? 김엄마? 제1 김엄마, 제2 김엄마 별 지라 아주 자극적인 얘기만 하면서. 근데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과, 아니 갑자기 아르바이트 얘기하다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다 연결된 문제야. 엄마 타령 유병헌 이야기하면서 전국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그 다음에 이 아르바이트생의 이 최저임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뭐냐? 세월호하고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문제는 연관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월호 문제와 이 알바생의 최저임금 문제는 연관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연관된 문제예요. 왜? 이 선장과 승무원에게 왜 승객을 구하지 않았냐고 책임을 물으려면 20년 전만큼 월급을 주고 물어야 돼. 20년 전에 줬던 월급을 20년 만에 3분의 1, 10분의 1, 5분의 1로 깎아놓고 그들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느냔 말이야. 그럼 왜 그렇게 월급을 낮췄어?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뭐가 정부 권력자들 그리고 재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 아니야. 아까 채팅창에도 누가 쓰는데 맥도날드에서 7시간을 일하면 퇴근부에다가 찍어야 된다. 일이 안 끝났는데 7시간을 일하면 퇴근부에다 찍어야 된다는 거야. 왜? 8시간 이상 일하면 정규직이거든. 비정규직 월급을 줄 수 없거든. 그래서 7시간까지만 유급으로 일을 하고 7시간 이후에는 퇴근한 것처럼 꾸미고 일을 시킨다는 거야. 그게 지금 권력자들이 최저임금을 만드는 기준이고 방식이고 사상이야. 그래놓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얘기, 5,20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선 거 아시죠? 5,210원이 너무 비싸다고 업종별로 차등 지급하겠다. 지금도 5,210원 가지고 주유수당이라는 걸 원래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데 그 못 받고 있는 돈으로 마치 제대로 된 임금을 주는 것처럼 순위 속이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수당을 또 차등 지급하겠다. 강제 규정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지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그 재벌 오너가 돈 버는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거야. 그래서는 이 세월호 사건 같은 안전사고가 또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작년 계속 얘기하다 지금 또 잊어버린 이야기. 철도의 안전점검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철도의 안전점검하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안전점검 인원을 지금 줄이고 있다고. 10년 전에 7,000명이었는데 지금 5,000명 남았다고. 철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지하철에 불량 브레이크가 공급됐다고. 지하철에 불량 브레이크가 공급되고 철도의 안전점검 직원들은 계속해서 자르고 있고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나중에 비정규직으로 바꾸겠죠. 근데 비정규직들의 특징이 뭐냐? 너는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 조금만 받아. 오로지 돈을 아끼려고. 임금을 깎으려고. 안전점검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하고 법망만 피하고. 결론은 뭐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세월호 문제와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는 연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마트 노동자 아줌마의 눈물과 세월호 사고와 그리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관된 문제야. 우리나라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돈 중심, 권력 중심에서 뭐 중심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 깨닫고 배워야 될 뭐예요?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걸 잊고 있어요. 뭐 때문에? 월드컵 얘기 때문에. 월드컵 이변. 월드컵에 이변이 하도 많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뭐 이길 수도 있겠어? 이변이 많으면 누가 돈 벌까요? 이변이 많으면 스포츠 토토에서 그 도박하는 도박사들이 돈을 번다며. 과연 이변일까? 이변일까 싶어. 좌우지간. 그래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보셨죠? 그 로비와 부패가 팽배한 피파. 이 월드컵이라는 스포츠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야? 월드컵이라는 스포츠 누가 만들었겠어? 누가 만들었을까? 글로벌 자본이 만든 거예요. 글로벌 자본이. 노동자를 고용해서 공장 운영하는 거는 골치 아프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토록 댓글 부대원을 투입해가지고 막 월드컵을 띄우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진짜 이유 알아요?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아니야.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월드컵 띄우는 거 아니에요. 왜 월드컵을 띄우느냐 하면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투자를 해놨단 말이야. 이 재벌들이. 월드컵 때 뭐가 잘 팔릴 거다. 그래서 투자들을 해놨는데 지금 세월호 분위기 때문에 월드컵이 너무나 안 떠. 국민들이. 그리고 이게 시간이 안 맞아. 아니 아침 7시에 축구를 하는데 출근할 사람은 출근해야지. 그 시간에 그 아침 7시부터 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응원하리? 못하는 거잖아. 월드컵 돈벌이에다가 일을 많이 벌려놨는데 지금 월드컵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월드컵 돈벌이가 안 되니까 댓글 부대원 시켜서 월드컵 띄우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변 속출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나는 정말 우리만 별로 월드컵에 관심 없고 온 나라가 월드컵에 방방 뜨나 했더니 정말 전체적으로 월드컵에 대한 그 분위기가 서늘하다며. 7시에 오전 7시 첫 경기 때 뭐 18,000명이 나왔다고 막 떠들었잖아. 거리 응원전에 18,000명이 서울광장에 운집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서울광장에 18,000명이 아니래. 어쩐지 왜 그 진짜 18,000명이면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 나올 법한데 없잖아. 주로 이렇게 응원하는 여자와 젊은 애들이 많이 나온 장면 크게 찍은 것만 있지 18,000명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갖고 뭐 8,000명, 7,000명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정도였다는 거야. 내가 볼 때 그 숫자의 상당수는 각 지역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아침 7시에 응원이 거리 응원이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애들은 기본적으로 일찍 못 일어나. 20대까지만 해도 아침에 7시에 응원을 나오려면 5시에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고 응원 나오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별로 없어. 그러면 결국 그거는 동원된 인력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노는 애들이 아니면, 노는 애들은 아침 5시에 못 일어나고, 노는 애들이 아니면 7시에 일하러 가. 노는 애들이 아니면 아침 7시에 일하러 간다고. 그래서 응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쨌거나 18,000명이 모였다 하면서 막 지금 월드컵 장사를 하고 싶은데 옷이니 뭐니 안 팔리는 거야. 왜?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그 월드컵 희생자에 대한 예의잖아. 옆집이 초상났는데 우리 집에서 파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조용히 응원하자. 물론 그날 아침에요. 나 우리 아파트 무너진 줄 알았어. 첫 번째 골 들어간 날. 그냥 아파트가 진동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아파트가 그냥 층별로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막 아파트가 쿵쿵 거리더라니까. 이러다 무너진 줄 알았어. 그니까 이게 거리 응원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보면서 응원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거리 응원을 띄우는지 아세요? 거리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대. 재벌들이 거리 응원전에 무슨 뭐 이렇게 그 TV 같은 거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저기를 노리려고, 광고 효과를 노리려고 엄청난 투자를 해놓은 거야. 근데 거리 유세를 하러 안 나오니까 지네들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광고 효과를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댓글 부대 시켜가지고 이 월드컵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고 저 지랄을 한다니까. 국민들이 다 응원하고 있어. 집집마다. 집에서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아시죠? 월드컵 중계료. 월드컵 중계료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우리나라 방송 3사가 이번에 돈을 합쳐가지고 몇백억에 얼마인지 밝혀졌어요?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중계권을 따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계권을 1,000억 가까운 돈, 800억, 1,0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중계권을 따오는 이유가 뭐냐? 그 월드컵 중계를 하면서 광고 수입, 광고 수입을 벌 거란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요. 그게 방송 3사가 300억이 800억이잖아. 그러면 아프리카하고 또 누구더라?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하고 뭐가 두 개가 그 중계권을 산 거야. 그것도 몇십억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 지상파가 중계해 온 그걸 거기서 또 사는 거야. 중계권을 또 사는 거야. 포털에서. 그러면서 중계권에서 중계권을 따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는 거야. 결국 그 돈 다 어디로 들어가게? 피파로 들어가. 그게 피파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월드컵이요. 이 월드컵을 만드는 월드컵의 배우가 누구냐? 월드컵의 배우. 글로벌 금융이야. 글로벌 금융. 그러면서 이 글로벌 금융에서 월드컵과 올림픽을, 근데 웃기잖아요. 월드컵하고 올림픽은 항상 2년에 한 번씩 번갈아서 해. 월드컵하고 이 올림픽이요. 번갈아서 해요. 2년에 한 번씩. 왜 그러는지 알아? 그래야 그게 돈벌이가 되거든. 한 해에 해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 이건 정치적 목적이야. 월드컵하고 올림픽을 2년에 한 번씩 번갈아서 하는 건 정치적 목적. 왜 정치적 목적이냐? 그런 스포츠, 대형 국제 스포츠가 있으면 언제나 누구에게 유리해? 소위 민족을 팔아 국민의 표를 사는
실제로는 민족에게 관심이 없으나 굉장히 민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는 그런 놈들이 소위 이제 주로 독재 세력이죠. 이 독재 세력들이 이런 국제대회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실제로 전 세계에서요, 올림픽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데는 언제였냐? 냉전 체제였어. 냉전 체제 때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학교에서도 의무적으로 보여주고 그랬어. 그게 뭐냐? 그때 냉전 체제 때는요, 올림픽을 이용해서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가에 순종하는 국민 정신을 고양하는 그 수단으로 썼던 거야. 이런 스포츠를, 국제 스포츠 대회를. 그래서 올림픽은 절대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야. 올림픽은 절대 아마추어 경기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행사야. 올림픽은 정치적 행사야. 그러면 올림픽은 각국 권력들이 관심 있는 행사라면 월드컵은 글로벌 재벌들의 행사야. 글로벌 재벌들이 이 월드컵을 놓고 광고 장사, 중계권 장사 이걸로 떼돈을 벌고, 그리고 이 월드컵 특수를 노려서 그 무슨 파티니 뭐니를 통해서 장사를 하는 거야. 돈벌이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 반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알죠? 지금 이 브라질에서 월드컵에다가 투입된 돈이 16조 원이래. 월드컵에 투입된 돈이 16조 원인데 지금 브라질이 아주 그 악명 높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야. 16조 원이면 16조지? 160조 아니고 16조일 거야? 16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으로 이런 결국 글로벌 재벌들 돈벌이를 위한 글로벌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한 월드컵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자기네들은 반대하고 도리어 그 돈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 뭘까?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국민들이 월드컵을 반대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 뭐하고 뭐를 지어달라? 병원과 학교를 지어달라. 병원과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복지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뭐다? 교육, 의료라 그랬잖아. 국가가 책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복지가 교육과 의료와 안전이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브라질에서도 지금 이런 월드컵이니 뭐니 이따위 국제 체육 경기 필요 없다. 왜 이런 거 하면서 그 막대한 돈을 쓸데없는 데 쏟아붓느냐. 우리나라 지금 평창 올림픽에 들어갈 돈 그거 다 빚이잖아. 그거 다 빚이야. 동계올림픽 해가지고 돈 번 나라 딱 한 나라래. 동계올림픽을 해가지고요 흑자가 안 나온 나라가 딱 한 나라래. 릴레 한메른가 딱 한 나라 빼놓고 다 적자가 난 거야. 왜냐? 그 나라는 1년 내내 눈이 있다는 거야. 1년 내내 눈이 안 녹는 나라에서는 그게 돈이 되는 게 맞대.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모든 나라가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눈이 녹아버리면 그냥 죽는 거야. 거기 투자한 모든 돈이 매몰 비용인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있는 그 많은 스키장들 대부분 인공눈으로 장사하잖아.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겨울에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온다는 거야. 모든 스키장이 대부분 인공눈이에요. 진짜 자연눈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대부분 인공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 그때 평창올림픽 유치한다고 이건희가 원래 조세 포탈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실형을 안 주고 그때 사면을 해줬어. 사면을 해준 이유가 뭐였냐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올림픽 IOC 활동을 해야 된다면서 사면해줬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야 뻥이야. 왜? 이건희가 탈세 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순간 IOC 위원회에서 벌을 줬어요. IOC 활동 금지 5년 동안. 그래서 IOC 활동을 못했다니까? 왜냐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정신이 뭐냐? 공정 경쟁이야. 페어플레이. 근데 그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제일 나쁜 죄라고 보는 게 뭐야? 서구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일 큰 죄라고 보는 게 뭐지? 조세 포탈이야. 탈세범을 가장 나쁜 죄라고 봐. 근데 IOC 위원이 이건희가 조세 포탈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 순간 이 IOC에서는요. 그게 뭐래더라? 그 자격 박탈이 제일 심한 벌이고 그 밑에 벌이 5년 자격 제한이래. 활동 정지. 그 벌을 준 거야, 이건희한테. 예.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 그죠? 예. 요거 지금 처음 들으신 분. 이 얘기도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많죠? 좌우지간. 예. 그래서 이런 국제 대회가 거봐. 역시 우리 망치부인방에서 언제나 새로운 정보가 나와. 이런 몰랐던 스포츠와 연관된 스포츠와 정치의 연관, 스포츠, 정치, 돈 다 연관된 거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스포츠를 가지고 정치에 이용하는 거를 뭐라 그래? 3S 정책. 3S. 즉 섹스, 성적인 자극과 그 다음에 스포츠 그리고 스크린, 미디어란 얘기지. 미디어 스크린과 그 다음에 스포츠와 그 다음에 섹스 이 세 가지를 그 정치 권력이 국민을 세뇌시키는데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3S 정책인데 바로 그 3S 정책의 최선두에 있는 게 올림픽이고 월드컵이야. 결국 이 월드컵이라는 것도 결국 대자본이 전 세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금융자본들이 장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월드컵은 뭐 보고 만든 거냐면 그 프리미어 리그 보고 만든 거야.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 그걸 보고 이 월드컵이 그러니까 이 프리미어 리그를 확장시킨 게 그게 월드컵이야. 그럼 프리미어 리그는 왜 만들어졌냐? 영국에 국민 70%가 노조에 가입을 했다는 거야. 그러자 재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영국 노동자들이 전부 다 노조 가입을 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재벌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뭘 만든 거야? 프로축구 경기를 만든 거야. 그게 프리미어 리그야.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고 그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할 때는 자기 기업의 노동자들을 쉬게 해주는 거야. 일부러. 그 경기를 즐기라고. 그래서 그 경기를 즐기는 분위기를 국가가 유도한 거야. 기업이 유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프리미어 리그가 생긴 다음에 노조 가입이 중단됐다는 거야. 노조원 증가가 중단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프리미어 리그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 훌리건이야. 훌리건이 뭐죠? 자기가 응원한 팀, 우리 팀의 선수가 제대로 못하면 가령 지금 박주영을 존나 까고 있잖아. 축구 경기하는 이렇게 방마다 가면 막 우리 축구 선수들 막 욕하잖아요. 그죠? 이 훌리건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자기네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열혈 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열혈 팬인 척한 난동꾼이야. 그런데 이 훌리건도 사실은 조직된 인원이라는 거야. 이 훌리건이 조직된 인원이었던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경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풀렸을 때, 이기지 못했을 때 그럼 막 노조원들이 분노할 수 있잖아. 분노해가지고 다시 막 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러지 못하도록 내가 맨 처음에 오늘 방송할 때 무슨 얘기했죠? 폭력을 가르친다. 내가 아까 우리 방폭되기 전에 한 얘기, 권력이 폭력을 가르친다는 얘기 했잖아. 권력이 폭력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훌리건이라는 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기 팀이 지거나 이랬을 때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이야. 결국 그 노조원들의 분노를 경제 권력, 정치 권력으로 향하지 않도록 선수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탈리아에서는요, 축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살인사건이 난대잖아. 프리미어 리그와 훌리건의 관계. 그리고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주영에 대한 욕설.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야. 스포츠 선수, 연예인, 이들을 제물로 삼아서 진짜 권력, 정치 권력, 재벌 권력에 대한 분노를 돌리게 하는 거, 그게 3S 정책이에요. 해마다 이탈리아에서는 축구 경기 때 살인사건이 난대잖아. 프리미어 리그 때도요, 훌리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크고 작은 그 폭력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위험한 상황이. 이게, 아까 이야기한 그 감정노동 문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정신적 폭력,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그리고 월드컵 세월호, 이 모든 문제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문제인 거야. 하나의 문제. 마찬가지로 세월호에서는 선장과 승무원을 제물로, 진짜 나쁜 놈들, 한국선급, 해운조합,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가리는 거야. 유병원과 선장, 승무원을 제물 삼아서 진짜 나쁜 놈들, 더 많은 돈을 벌었고 더 많은 그 특혜를 누렸던 그 나쁜 놈들을 숨기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프로야구가 생긴 게 언제야? 전두환 때야. 역시 박정희가 더 낫다. 전두환이 프로야구를 만들었으니 박정희는 안 그랬다. 왜 이러실까? 프로레슬링 몰라? 박정희가 정치적으로 항상 위기에 몰리면 김일 선수가 일본의 이노끼를 불러서 한일 레슬링을 했어요. 그걸 이명박이 따라한 거야. 지가 욕먹을 때마다, 정치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한일전 축구를 했어. 그래서 김일 프로레슬링, 그 다음에 프로권투, 그 다음에 고교야구,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예,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그 세뇌시키고 바보로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이게 쭉 하나로 연관이 되죠. 김연아 아사다를 계속 경쟁시키듯이 사실은 둘이 친한데 계속 김연아 아사다 비교하고 경쟁 붙이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스포츠와 정치와 돈, 이 관계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눈이 막 확 눈에 꺼풀 하나가 벗겨지는 느낌 들지 않아? 이게 전부 다요, 정치하고 연관된 거예요. 스포츠는 그 올림픽의 기원이 그리스에서 각 도시국가들이 계속 분쟁을 해. 그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어. 올림픽이 왜 생겼냐? 이러다가 자국민이 다 죽겠다. 그래서 전쟁을 쉬고 서로 그 화합이 되자, 도시국가 연합이 화합하자라고 만든 게 최초의 그리스 올림픽이었다는 거야. 최초부터 이 스포츠는 정치였던 거예요. 그리스의 올림픽도 정치적으로 등장한 거야. 뭔 얘기냐? 우리나라의 스포츠들도 많았다. 이 우리나라의 보통 스포츠들, 씨름판에서 이기면 뭘 줘? 소를 줘. 그 소 누가 내놓은 소야? 지주가 내놓은 소야. 이 우리 조선에 있었던 씨름도요, 다 정치적인 거였어요. 그 소를 놓고 씨름을 하게 했던 게 뭐냐? 사실은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냐를 밝혀내는 거야. 왜? 이 힘센 장부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그럼 곤란하잖아. 그래서 소를 놓고 장사들끼리 겨뤄라. 그래서 제일 마을의 장사가 누군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잔치를 열어주면서, 씨름판과 그런 대회를 열어주면서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령 이게 그 지주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불만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했던 거야. 그래서 지주들이 정기적으로 그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단오, 뭐 또 무슨 대보름이나 추석이나 단오나 이런 행사들이 그때를 막 축제처럼 지냈잖아. 그 축제를 지냈던 이유가 뭐냐?
이 지주들이 혹시 이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풀어준 거야. 그때는 광대들을 불러서 놀게 해주고, 그리고 씨름판을 열어서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설 만한 장수가 누군지 파악하고 그런 용도였어요. 서양에서는 씨름판 없었잖아요. 사냥이 있었잖아. 정기적으로 유럽에서도요, 사냥대회를 했어. 지금도 그들은 사냥을 해. 그 사냥이 결국은 뭐였냐면 평상시 전쟁 연습이야. 움직이는 동물을 쏴서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사냥이 결국 전쟁 훈련이었던 거야. 그래서 모든 스포츠는 뭐 일본 스모도 그랬겠지. 그러다 지금 아주 기형적으로 바뀌었지만 좌우지간 모든 스포츠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던 거예요. 예. 그리고 스포츠만이 아니라 뭐 이런 그 축제도 전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이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기게 해주고, 옛날에 축제의 기원이 뭐였냐면 제사였어. 축제의 기원이 제사였어요. 제사가 뭐였냐? 옛날에 그 부족 사회가 모이잖아. 이 씨족들이 부족을 만들고, 부족이 이제 부족 연합이 되면서 이렇게 커나가는 거잖아. 국가가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잖아, 권력이. 그럴 때 부족별로 그러면 이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을 공유하는 집단이야. 피는 이제 여러 개의 피가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상징, 가령 여러분 그 뭐라 그러나 옛날 그 인디안 추장들 보면 머리에 뭘 쓰고 있어? 곰의 머리를 쓰고 있는 거 봤어요? 곰 가죽을 두르고 곰의 머리를 잘라갖고 쓰고 있잖아. 그 추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곰의 지혜를 받아서, 곰을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그래서 이 곰의 머리를 잘라서 쓰고 돌아다니면서 추장한 걸 표시를 했는데, 좌우지간 그런 원시적인 신앙 형태에서 이 부족은 하나의 상징을 공유하면서 뭉쳐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속에서도 문제가 있었어. 뭔데? 부족이 이미 형성된 순간에 뭐가 만들어지냐? 빈부격차가 나와. 부족이 만들어지면 빈부격차가 나오고 부족장이 잉여 재산을 갖게 돼요. 그러면 부족장이 혼자만 부족장이 만들어지고 이 부족장의 권력을 갖게 되면 여자들을 독점하게 돼. 동물 사자도 그렇잖아. 그게 자연 형태가 자연에서 보고 배운 거야. 숫사자가 대표 사자가 되면 모든 암컷이 숫사자 거야. 다른 숫사자는 죽고 이 무리에서 쫓겨나. 그래서 이 암사자 무리가요, 그러니까 숫사자 한 마리와 여러 암사자가 자녀를 키우는 구조잖아. 그런 것처럼 부족장이 되면 모든 여자를 독점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그러면 결혼 못한 남자들이 나와. 그러면 이 남자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불만이 있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제사라는 거야. 제사가 뭐냐? 한마디로 신녀가 나와, 신녀. 신녀가 뭐냐? 평상시에는 누구의? 부족장의 성적 서비스를 위해 존재해. 그런데 그런 그 국민들을 위로하는 날이 되면 이 여자들이 나가서 집단 난혼을 하는 거야. 그 1년에 몇 번 결혼 못한 그 남자 평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섹스를 해주는 거야. 그게 제사야. 미실도 그런 신녀였던 거야. 그게 결국 그 종교가 담당했던 부분이 그거였던 거예요. 제사. 한마디로 정치를 보조하는 역할이 그 제사 역할이었던 거야. 그게 지금의 스포츠가 되는 거지. 아니, 월드컵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여자들한테 배꼽을 내놓으라 그래? 월드컵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2002년부터 월드컵의 상징, 이게 2002년부터 그랬나? 2006년부터 그랬나? 월드컵의 상징으로 배꼽과 반바지, 하얀색 반바지에 짧은 배꼽을 꼭 내놓고 가슴까지만 빨간 티를 입고 배꼽을 꼭 내놓고 막 젊은 여자애들을 나오게 하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 월드컵 때가 되면 꼭 또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물을 발러. 맥주를 붓거나 물을 붓거나 요즘은 수지가 붓더만. 꼭 여름 스포츠철이 되면 그냥 이쁜 여자가 나와서 몸에 물을 뿌리고 그냥 막 온몸이 젖어 내리면서 그냥 아슬아슬한 배꼽과 그냥 허리가 훌랑훌랑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 그냥 그것만 딱 보고 세월호고 나발이고 그게 대표적인 3S 정책이야. 예. 그게 대표적인 3S 정책이야. 예. 이제는 이제 여자만 베끼는 게 아니야. 남자도 베껴. 그래가지고 특히 외국에서 수입해온 예쁜 남자애들. 외국에서 수입해온 예쁜 남자애들을 사이다 팔아라. 그러면서 사이다를 막 몸에다 붓고 막 배꼽을 까대고. 아니 사이다를 배꼽으로 먹냐? 아 배꼽을 왜 보여주고 지랄들이야. 그 사이다를 여름에 몸에다 부려봐. 모기가 얼마나 달라붙는 줄 알아? 단냄새 때문에? 그것도 한번 따라해봐봐. 저기 저 중랑천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사이다 뿌리고 한번 서 있어봐. 아마 얼굴이 죄태기가 될 거다. 모기들에게 완전 물어 뜯겨가지고. 잘생기고 이쁜 남자애들 갖다가 말이에요. 막 배꼽에다가 막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거. 식스팩? 식스팩을 만들으라고 그냥 몇 년을 괴롭히고 몇 달을 괴롭히고 먹이지도 않고 그냥 운동하라고. 그냥 디립다 하루 종일 잇몸 일으키게 하고 하루 종일 그 아령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텔레비에 가서 막 사이다 뿌리고 벗어라. 아유 미친놈 새끼들.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들도 그거 보면서 아유 막 초콜릿 복근이네 뭐 잔근육이네. 지랄. 근데 그게 말이에요. 결국은 이 인간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하는 거 그거 통치수단이야. 우리 걸그룹의 시초 누가 있었다? 걸그룹의 시초 핑클 그 다음에 SES 절대 배꼽 내놓지 않았어. 우리의 핑클과 SES는 언제나 긴 바지에 긴 팔을 입고 노래 불렀지 절대 그렇게 막 그 뭐예요 이렇게 막 찢어진 치마 입고 막 가슴으로 막 바닥을 쓸고 다닌다든가 그러지도 않았어. 휴지로 막 온몸을 만다든가 그러지도 않았어. 우리의 핑클 SES. 그 다음에 우리 이 보이그룹의 상징 신화. 그 다음에 우리 그 G.O.D 절대 그렇게 막 배꼽 내놓고 그러지도 않았어. 텔레비에 나와서 H.O.T 정장 딱 입고 그 배꼽 내놓고 그랬으면 김태우가 G.O.D로 걷겠어? 신화 G.O.D H.O.T 다 정장 입고 노래했지. 그 막 사이다 뿌린다고 배꼽 내놓고 그러지도 않았다고. 그때 김태우가 배꼽 내놓고 했어봐 팔리지도 않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보이그룹 걸그룹으로 장사를 하더라도 이 옛날에 인권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를 중시하게 여겼던 시대에는 함부로 노출하지 않았어요.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꿀벅지, 그 다음에 하의실종, 초콜릿 볶은 다 언제 나온 말이야? 짐승돌.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말이야. 예. 이명박 정부 때 하의실종, 꿀벅지, 짐승돌, 초콜릿 볶은 이런 말들이 다 이명박 때 나와. 굉장히 성적이고 이 몸에 집착하게 하는. 옛날에 그 전두환 때는요. 와 우리 전두환 때 아주 유명한 영화들 부인 시리즈. 에마 부인, 산딸기 1, 2, 3, 4, 5. 그냥 골목 어기마다 그냥 산딸기 그러면 앞가슴 딱 풀고 꼭 입을 벌리고 이상하게 여자가 서 있으면 그냥 덧가슴에 물이 한두 방울 딱 떨어져 있으면 오빠들이 학교 가다 말고 그냥 모자를 이렇게 대충 쓰고서는 넋놓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 내가 많이 봤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부인들이 쭉 벗고 간 다음에 외국 부인이 와서 다 벗어. 먼 부인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미국 대포알이 나타났잖아. 와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냥 다리는 통나무에 여자들 가슴은 대포알. 그렇게 가슴이 크면 목 디스크 걸려. 수명이 줄어들어 그거. 그냥 대포알 같은 가슴을 그냥 가지고 막 그 통나무 같은 허벅지에 대사는 별로 안 나와. 그냥 말만 다. 대사는 별로 안 나오고 그냥 죄 말만 타는. 하여튼 그랬어. 예. 그게 우리가 전두환 시대에 겪었던
그러면 역시 박정희 때는 안 그랬잖아. 아유, 박정희 때 하녀 이런 거. 박정희 때 그 뭐 하녀 또는 뭐였더라? 그거 무슨 뭐 올가미의 원조. 막 그 시댁 식구들이 막 괴롭히는 이상한 마님은 그렇게 야한 거 아니었어. 아, 마님. 그것도 저기야, 전두환 때야. 마님! 그러면서 이 머시기가 그 벗고 다니는 머슴 얘기는 거 전두환 때 나왔고, 하여튼 뭐, 주로 궁중 야사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박정희 때도 벗기긴 벗겼지. 박정희 때도 여자 벗었어. 씨바지는 전두환 때 거야. 씨바지는 전두환 때 거. 에마 부인, 병강세, 씨바지 다 전두환 때야. 그리고 그 박정희 때 벗었던 건 뭐 하녀, 그 다음에 또 뭐 연산군 뭐 그런 거지, 그치? 그런 게 이제 박정희 때 베꼈던 영화였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뭔 영화가 히트를 친다? 대형 노출 영화. 영자 시리즈. 맞다. 영자 시리즈도 있었어. 그래도 박정희 때는 안 벗잖아. 아이, 왜 이러셔? 요즘에 숙검댕이 데려다 홀딱 뺏겨놓고 아닌 척하고 있어. 예. 그렇게 연기를 못한다며. 그렇게 연기를 못하는데 그냥 그 애들 벗겨가지고 그냥 아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저기 영화 홍보하지 마시고요. 예. 좌우지간 이게 독재 권력은 예. 독재 권력은 언제나 뭘로 3S로 국민을 바보로 만든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걸 이용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디로 몰리게 한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를 떠나서 그 배고픔과 예. 식욕과 뭐로 식욕과 섹스에 집중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에 스파르타쿠스? 아닌데? 뭐였지? 왜 스파르타쿠스인가? 검투사 얘기 계속 나오는 거. 시리즈로. 글래디에이터, 스파르타쿠스 맞지? 글래디에이터,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글래디에이터나 스파르타쿠스, 그게 바로, 그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 소위 현대 정치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냐? 현대 독재 정치의 원형이 어디서 나왔냐는 로마에서 나왔어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현대 정치의 모든 기원, 독재 정치의 모든 기원이 로마 제국에서 나왔어. 뭘로 세계를 지배한다? 군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는 권력을 뺏긴 국민에게 대신 뭘 제공한다? 술과 빵을 제공한다. 술, 빵, 섹스 제공. 그래서 스파르타쿠스나 이런 검투사 대회가 열리면 미드 봐봐. 그러면 거의 옷을 안 입은 여자들이, 거의 나체의 여자들이 술과 포도주를 나눠줘요. 하루 종일. 그리고 이 로마가 굉장히 뜨거운 데야. 굉장히 더운 동네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 콜로세움. 어느 나라든지 로마 제국의 땅에는 반드시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 반드시 원형 경기장, 원형 극장. 원형 극장, 미디어. 원형 경기장, 스포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처음엔 말로 달렸어. 계속 말로 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말 싸움에도 너무 짧게 끝나. 마차 경주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검투사 경기야. 그래서 검투사 경기, 피를 계속 흘리면서, 피를 보면서 술 먹고 빵 먹고 하루 종일 거기 있어라. 정치는 황제가 알아서 할게. 원래 로마가 그리스에서 배워가지고 공화정이었다고. 귀족들이 같이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귀족공화정이었는데, 그 귀족들과 평민, 그리고 이제 평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였는데, 그걸 황제의 정치로 바꿔. 재정으로 바꾸면서 권력을 잃은 시민들이, 야, 왜 네가 정치하냐? 그러니까 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술과 여자와 포도주를 주는 거야. 그 이제 이 콜로세움이라는 이 건물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 근데 이 콜로세움이 소위 콘크리트로 지은 최초의 건물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콜로세움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이게 원형 경기장만 남아있잖아. 근데 그 햇빛이 굉장히 떼약볕이거든. 지중해가 여름에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그 로마가 되게 떼약볕인데, 그럼 어떻게 했냐? 거기에 긴 장막을 쳐. 한마디로 이제 선스크린을 다른 거지. 그래갖고 긴 봉을 달아가지고 동그라미 안에 긴 봉을 달아서 그 봉에다가 천을 늘어뜨려가지고 자연 차광막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현대 기술로는 그 기술이 복원이 안 된대. 현대 기술로는 그게 복원이 안 되는 거야.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게 왜 그랬냐? 제일 밑에는 귀족이 앉았거든. 제일 가까운데 귀족이 앉고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요, 평민들이 그게 계급별로 앉았던 데야. 그래서 이 출구가 달랐어. 평민들과 귀족이.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애들은 떼약볕 아래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경기장 제일 거의 가운데까지 그 차광막이 갔다니까. 그 기술이 지금 복원이 안 된대잖아. 그런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그 지식인들을 다 모아다 놓고 거기서 뭘 한 거야? 피를 보여준 거야. 피와 여자와 빵, 술. 그게, 그리고 군대로 지배하는 거. 그게 로마가 이 황제 독재 정치를 할 때, 그래서 이 로마의 미친 황제들이 계속 나와.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황제도 실존 인물이라며. 네로, 로마를 불질러 놓고, 도시가 불탄다 이러면서 시짓고, 나중에 쳐맞아 죽은 네로를 비롯해갖고, 이 미친 황제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미친 황제들에 대해서 감히 반기를 못 들었던 분위기. 로마의 정치 체제가 바로 그런 우민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로, 그 국민들을 지배했던 거야. 그걸 그 뒤에 많은 군부 독재자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각 나라의 군부 독재가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몇 개 나라를 빼놓고 다 사라졌어. 대신 군부 독재가 아닌 군부 독재들이 군복을 벗고 나와 있지. 지금 군부 독재의 후신들이요. 어디야? 지금 태국이지. 태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독재자들, 과거의 독재 세력의 독재 세력들이 지금 옷 갈아입고 대를 바꿔갖고 지금 이제 네루가 인도잖아. 인도도 그렇다는 거야. 인도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옛날에 독재 정치가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식민지에 순종했던 그들을 무찌르고 간디와 네루가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었는 게 인도잖아. 근데 그 간디는 정치를 안 했고 네루가 했지. 근데 네루의 후손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야? 지금 반 네루가 인도를 차지했다는 거야. 태국도 과거에 그 왕조 정치를 숭상하면서 그 밑에 독재를 했던 군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아웅산 수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정부가 아웅산 수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민주정부가 만들어졌었어. 근데 지금 태국의 독재자의 추종자들이 그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지금 다시 군부 독재를 시작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모든 나라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겠어? 누가? 언론이. 언론이 도와준 거야, 언론이. 그럼 언론은 무슨 돈으로? 왜? 언론은 왜 그들의 부활을 도와줬을까? 언론은 왜 그들을 도와줬을까? 재벌들한테 돈 받고, 재벌들한테 광고비란 이름으로 돈을 받고 그들의 집권을 도와준 거야. 그러면 재벌은 왜 그들을 도와줬을까? 재벌은 왜 그런 군부 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는 거지? 해보니까 민주정부를 겪어보니까 민주정부 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이익을 따지려면 너무 많은 놈한테 뇌물을 줘야 돼. 근데 독재가 되면 독재정부가 들었으면 한 놈만 퍼먹이면 돼. 민주정부가 되면 막 여러 국회의원들한테 다 로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독재 정치면 한 놈만 먹이면 돼. 그래서 재벌은 전 세계 글로벌 금융들은
독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이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하기 위해서, 재벌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정부에게는 너무 많은 로비를 해야 돼. 근데 독재 정치는 한 놈만 쳐먹이면 되니까. 그래서 재벌은 세계 글로벌 금융자본들은 전 세계의 독재 정치를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치 부인이 이제 영어도 배우고 스페인어도 배우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영어, 스페인어, 이런 걸 배워서 세계의 인민들에게 이제 망치 부인이 글로벌 방송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각 지역에 여러분들이 망치 부인 방송을 번역을 해서 좀 올려봐. 자막을 달아서. 전 세계 평민들이, 전 세계의 90%가 뭉쳐야 돼요. 예. 아랍은 안 돼. 아랍은 자꾸만 무장으로 막 총 들고 그래서 안 돼. 말싸움으로 이겨야지. 총 들고 이길라 난 아랍하고는 안 놀아. 자, 좌우지간 무슨 얘기냐? 전 세계 90%가 뭉쳐야 돼. 전 세계 90%가 뭉쳐서, 예, 이 글로벌 금융자본의 독재, 그걸 막아내야 돼요. 어느 날 문득 망치 부인이 사라지면 글로벌 금융 독재가 죽인 줄 알아. 글로벌 금융 독재 하수인들이 각 나라의 독재 권력을 세우고 그리고 망치 부인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무섭죠. 갑자기 겁나죠. 너무 겁내지 마. 내가 죽으면 더 무서운 천사가 돼서 돌아올 거야. 너희들 밤마다 망치 부인한테 한번 시달려봐. 1년 365일 귀 옆에 붙어 앉아서 추천 본방으로 와. 예. 자, 지금 추천 몇 개야? 5시가 넘었어. 지금 현재 오늘은 방송 본 사람이 거의 없네요. 이제 망치부인 방송 접을 때가 됐어. 예. 추천이 지금 한 3,000개는 커녕이고 지금 한 2,500개? 방송 재미없나 봐요. 그죠? 예. 망치부인 방송이 재미가 없나 봐.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다. 에이, 관피아 얘기해야 되는데. 과거의 적폐인 관피아를 척결하여 세월호와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만, 박근혜 정부 1년 6개월 만에 청와대 출신들이 일반 기업으로 이직한 게 33명이래. 그 짧은 기간에 청와대 출신 몇 명이나 되겠어. 그 사이에 33명이 일반 기업으로 갔다는 거야. 왜 일반 기업에서 청와대 출신을 모셔갔겠어? 로비하려고 그러는 거지. 로비하려고. 이쯤 되면 말이에요. 그 관피아라는 말을 그게 저기가 만든 말이야. 박근혜가. 원래 모피아라는 말을 김근태 의원이 만들었어. 돈과 마피아의 결탁. 그래서 그 재경부를 장악하고 있는 특수 자기네들끼리의 인맥으로 모든 재정정책을 좌지우지한 집단, 그들을 모피아라고 부른 거야. 그랬더니만 해피아, 관피아, 박근혜가 막 말을 만들어냈어. 그러면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료 마피아를 척결한다고 그렇게 떠들었잖아. 그런데, 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김근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하다 나와가지고 그 장관 할 때였나? 그때 모피아를 척결해야 된다는 선언을 해요. 기자들이 막 모피아가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 김근태 장관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안 거지. 그 말을 김근태 의원이 만들었다는 걸. 그래서 모피아라는 말이 2004년, 5년, 요때 5년? 2005년, 6년. 2005년인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가 뭐였냐면 그때 재경부가 국민연금을 지들 멋대로 갖다 쓰겠다 그랬어. 막 투자하겠다고. 그때 김근태 장관이 내가 자리를 걸고 국민연금을 지키겠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건 국민에게 진 빚이다. 그러면서 막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피아하고의 싸움 얘기가 나왔었어. 근데 좌우지간 박근혜가 그 모피아를 흉내내면서 해피아, 관피아 막 만들었어. 근데 지금 딱 상황은
모피아, 뭐 관피아가 아니라 이쯤 되면 청피아야, 청피아. 청와대 마피아. 그죠? 예. 청와대 마피아야. 관피아를 척결하고 청피아 심어내기냐? 어? 관피아 몰아내고 청피아 심기냐? 관피아라는 게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낙하산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낙하산. 이 권력의 핵심, 박근혜 측근들이 그 일반 기업에 가면 그게 낙하산이고 그게 관피아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청와대 출신 33명이 일반 기업에 옮겨 앉았대. 걔네들이 왜 옮겨 앉았겠어? 걔네들 월급 얼마 받아? 한 달에 1억 이상 받아. 걔네들 전부. 거의. 왜? 역할이 뭔데? 로비 자금이야, 로비. 로비 창구지. 로비 자금이 아니라 로비 창구. 결국 권력에 로비하는 창구로 그들을 쓰는 거야. 관피아 척결 떠들더니만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관피아를 청피아로 바꾸겠다는 건지. 자, 오늘 망치 부인이 나 왜 이렇게 방송 오래 한 것 같은데 짧게 하는 듯한 느낌이지? 방송을 이제 그만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미련이 남어? 자. 지랄들. 이러다가 진짜 한국 개신교 망할 것 같아. 따라올렸어. 나 죽을 뻔했어.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저때 왜 종교계가 저랬냐 하면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미션 스쿨이란 이름으로 기독교 재단들이 온갖 비리 진상짓을 하고 있었거든.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더니 저 지랄들을 한 거야 그때.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렇게 모방해가지고 모욕을 한 거지 저게. 바퀴를 달아가지고 에휴 진짜 씨. 내가 볼 때는 이러다가 진짜 한국 개신교, 나는 이러다 한국 개신교가요 정말 이거 크나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봐. 왜 이게 안 뜨지? 이러다가 정말 한국 개신교를 정말 이렇게 개조하겠다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가리는 보도 표현. 진짜 한국 개신교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명박 때 그렇게 쳐먹고 정신 못 차리고 박근혜 때 또 이러면 나는 이거 한국 개신교의 대가 끊어질 거라고 봐.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가리는 보도 표현 가운데 각종 엄마가 있습니다. 처음엔 김엄마가 나오더니 갑자기 신엄마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구원파 평신도 어머니회 간부 등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지칭한다고 언론이 말하죠. 검찰의 주장일 뿐 구원파는 지위와 무관한 그들의 일상적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검찰이 말하는 엄마는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겹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엄마가 또 등장했습니다. 엄마를 받아 쓴 언론은 새로운 김엄마가 등장하자 제2의 김엄마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이비 냄새 물씬 풍기게 하려는 검찰의 계산에 따라 언론이 잘도 놀아나주고 있습니다. 간부가 맞다면 간부 김씨 아니면 신도 김씨, 김씨가 또 나오면 다른 김씨라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죄다 김엄마로 부르고 제2의 김엄마라는 표현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나온 김엄마를 원조 김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창조하거나 시작한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는 원조, 이 말이 선후를 가리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사물에만 쓸 수 있습니다. 원조 김밥처럼 말입니다. 검찰은 언어 표현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치고 언론이 그러면 안 됩니다. 6월 19일 목요일 뉴스K 시작합니다. 아주 자극적인 사이비 종교라는 이슈를 던져서 정치적인 그 비판의 핵심을 비껴가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아니 얘도 양파야. 어떻게 계속 까도 나와. 제자의 학위 논문에 무임승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실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연구 실적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강신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까도 계속 나오냐? 예. 자, 오늘 그러면 중요한 영상들은 다 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읽는 뉴스 가서 그 제목 한번 쭉 같이 훑어봅시다. 네. 관피아 척결? 박 등장 밑이 어두웠다. 재임 16개월간 청와대 비서실 33명 일반 기업에 재취업. 이쯤 되면 청피아? 예. 제목 똑같이 나왔죠? 예. 그 불안정한 고용, 직무 책임감 떨어뜨려 육해공 모두 안전 위협.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 사회의 민낯 세월호, 불안정한 고용, 직무 책임감을 떨어뜨린다.
육해공 모두 안전 위협. 그때 나왔던 뉴스. 옛날에 나왔던 뉴스예요. 5월 21일에. 그 다음에 여야 26일부터 세월호 기관보고 합의. 실종자 가족 반발. 실종자 가족은 정말 수색기관에 웬 기관보고냐. 실종자 가족은 해경이 실종자 찾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이 좀 모르는 내용이 해경이 지금 수색을 잘 안 하잖아. 이게 문제야. 정부 쌀 개방 공식화. FTA에서 양어 대상 제외 추진. 이 무슨 얘기냐면 쌀 개방을 정부에서 올해부터 이제 그 옛날에 김영삼 때부터 쌀 개방을 요구했던 미국에다가 이제 이게 계속 그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이 계속 요구했고 요거를 계속 늦췄어. 쌀 개방 시점을 계속 이제까지 늦추고 있었는데 요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냥 이렇게 FTA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약간 또 양해를 구해서 조금 뒤로 늦추는 그런 대상으로 쌀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건데 농민들이 무시했단 얘기죠. 그냥 FTA대로 개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제주 VTS 진도 아닌 완도 VTS에서 세월호 상황 문의.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거 영상 뉴스인가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도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대한 증거 보존 작업이 실시된 가운데 사고 당시 제주 VTS의 상식박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로컬뉴스에 따르면 세월호와 처음 교신한 그 얘기구나. 제주 VTS가 정작 관제구역인 진도에다가는 1시간 뒤에야 이를 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가 19일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자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제주 센터가 오전 8시 55분에 세월호와 첫 교신을 하고도 진도 센터에는 52분이 지난 9시 47분에야 처음 연락을 했다. 제주 센터는 전화기 수발신 목록과 당시 근무자 진술을 토대로 진도센터에는 오전 9시 47분과 9시 49분 두 차례 유선으로 연락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행 상황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앞서 제주가 공개한 세월호와의 교신 내용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오전 9시 6분 세월호가 해경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자 제주는 지금 해경한테 통보했고요. 저희가 진도와 완도에 통화 중이니 잠시만 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제주센터는 같은 해양수산부 산하인 완도센터의 사고 사실을 통보했지만 해경 관할인 진도에는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도에 연락하기 전인 9시 46분 완도에서 먼저 전화해 세월호 진행 사항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역이 진도 관할임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센터 관계자는 9시 2분쯤 진도와 가장 가까운 목포해경에 세월호를 호출하는 교신이 들려 당연히 진도의 상황 전파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뻥 까고 있네. 또 사고 접수 즉시 해경 긴급 전화인 11122에 8시 56분쯤 전파했고 9시에 제주 해경에 연락을 받고 다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제주센터의 해명에도 의문은 여전하다. 제주 해경에 연락을 받았다는 오전 9시와 목포 해경에 교신을 들었다는 9시 2분 제주와 세월호 교신 녹취가 증발한 의문의 5분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 뉴스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야, 이거.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단어를 찾아야 돼. 2개 단어. 이 뉴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2개야. 뭘까? 해경과 해수부예요. 진도는 해경 소속이고, 그 다음에 제주는 해수부 소속이라 그랬잖아. 해수부 소속인 제주에서 해수부 소속인 완도에다가 알려주고, 해경 소속 진도에는 관할구역인데 안 알려줬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게 왜 중요하냐? 박근혜가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한 게 해경이잖아. 박근혜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해경만 해체해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응. 예. 내가 지금 잘못 본 거야? 이 뉴스의 핵심은 왜 해경 소속, 해수부 소속이 이 그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가? 이 문제가 왜 이게 뉴스가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한 해경 말이야. 과연 해경만 해결하면 해체하면 다 되는 걸까? 아니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무슨 얘기지? 또 뭔 이벤트를 한대. 난 아프리카에서 이벤트를 하면 난 못 알아듣는데. 예.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함께 읽는 뉴스. 자, 그 밖에 이제 제목도 계속 볼까요? 예. 한국 갤럽. 이 갤럽이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 갤럽이 되게 중요한데, 한국 갤럽이 누구냐?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여론조사 회사예요. 이 한국 갤럽이라는 걸 여러분들 되게 많이 들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잖아. 근데 이 가장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이 갤럽의 대표가 이명박 선거운동, 이명박을 당선시킨 그 회사예요.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그 박근혜와 이명박의 지지율 격차는 엄청 컸어. 그런데 최시중이 대표하면서 이명박이 따라잡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해. 그 다음에 그 따라잡고 있다는 얘기가 점점 추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박빙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조사를 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박빙 역전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역전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퍼지니까 박근혜 캠프에서 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질문 내용이 뭐냐? 누구를 찍을 건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대권 후보가 될 것 같냐를 물었다는 거야.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야. 그건 지지율이 아니다. 그건 지지율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그 갤럽이야. 한마디로 이 갤럽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위해 충성을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갤럽 조사에서조차 박근혜 잘못했다 48, 잘한다 43, 첫 번째 역전. 한마디로 박근혜 이명박의 권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층의 여론 지지율도 저렇게 바뀌고 있다. 예. 권은희 과장 전격 사직서 제출, 김한길 책임지고 국회의원직 사퇴하라. 예. 청와대와 한판 벼르는 문창극, 점입 가경.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가 봐. 문창극이 뭐 믿고 이럴까. 감히 청와대에서도 물러나라 그러고 여당에서도 물러나라는데 얘 뭐 믿고 버틸까, 문창극이가. 궁금하죠? 자, 신경민 박 대통령 비밀 측근이 그랬다면 심각. 김기춘에게 인사 책임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야, 이거 중요한 문제네. 응?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신경민 의원이, 야당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파동과 관련 비밀 측근이 공식 라인을 무시하고 인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박 대통령이 거듭되는 인사 파동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계속 감싸고 도는 데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인사 파동이 김기춘 잘못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청와대에서. 김기춘 책임이 아니다. 그럼 김기춘이 인사 책임자인데, 인사위원장인데 김기춘 책임이 아니면 누구냐? 여기서 확장됐다는 얘기죠. 정치권에서 계속 나돌아온 비밀 측근 인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리에 제기한 의원은 신경민 최고위원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2기 내각과 관련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총리는 물론 거의 모든 장관 후보와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 개인 비리와 도덕, 윤리적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인 인식장애가 있다는 점이라며 학문적 절도, 강도, 사기 행각을 한 사람, 교육장관, 안행부 장관 후보자, 방송통신위원장 등 역사와 사회인식, 술을 먹는 중에 상대에게 맥주병을 내리친 인물, 음주운전 적발 현장에서 신분을 과시한 인물, 아무도 꿈꾸기 힘든 소설 같은 북풍 공작과
차떼기 후보들이 보인 이런 행태들은 모두 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비범한 짓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끌어 모았는지 선구안과 판단 능력이 경이롭기까지 한다며 이제 문제의 핵심이 다가서고 있다. 이 핵심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선언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인사 참사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1차적이고 형식적인 책임자는 비서실장이자 인사위원장인 김기춘이라며 김 실장에게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그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에게 책임이 없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권력은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하고 잘 모른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또 다른 비밀 측근이 있어서 그가 그랬다면 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비밀 측근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그는 국민이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하다. 이제 국민도 진실을 알아야겠다며 향후 비밀 측근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임을 분명했다. 신최고위원회의 의혹 제기는 정치권에서 파다한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에서는 전혀 총리 후보로 거론된 적도 없는 문창극 후보가 깜짝 발탁된 배경과 관련 문 후보의 출신고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비밀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문 후보와 같은 출신고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문제의 출신고들이 장관직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어딘데? 서울고야? 어디야? 야권은 내심 문창극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럴 경우 문 후보를 상대로 비밀 측근 의혹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며 이는 마중리의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야권은 이를 위해 이미 다각도로 비밀 측근 관련 첩보들을 추적 중이며 야권 움직임을 감지한 여권 인사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도 하다. 야권은 특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실장을 계속 두둔할 경우에 비밀 측근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면서 총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궁금해. 궁금해. 이 비밀 측근이 누굴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내일 방송하기 전에 누가 날 죽일 것 같아.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내가 오늘은 아까 방폭된 기념으로 30분 연장했어요. 자,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예, 방송 볼만 하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서초 규리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3,000 추천이 안 됐네요. 방송이 재미없나봐요. 꼬꼬마님 감사하고요. 예. 자, 탁주님 감사합니다. 트라이앵글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자, 방송 재밌다라고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꼬꼬마님을 비롯해서 엄마 매력 앵그리맘님을 비롯해서 이제까지 후원해주신 제가 인사 못 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기고님, 들꽃같은 여인님, 쌈디유키님, 개타녀님도 감사드리고요. 초비치님, 멍원님, 감사봐. 우진님, 운진님, 예, 쌈디유키님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추천해주신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힘내세요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천해주신 2,871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방송 재밌게 보고 추천 안하님들 그때 녹색 설사! 예, 해물모듬님, 페더21님, 감사합니다. 예. 자, 녹색설사님, 감사하고요.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 예. 다음 월요일 낮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의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